11시 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위축돼 있었는데요. 다시 좀 안정감을 좀 찾아가면서 관망세죠. 그 가운데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고 대응 전략 세웁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조정이지만 꽤 강한 종목들, 또 이제 반전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터닝포인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환율은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이죠. 오늘 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요인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일본이 금리 올리고 나서 엔화가 강세로 갈 줄 알았는데 엔화가 뭐 약세로 가면서 얼마 37년 만이라 그랬나요? 뭐 40몇 년, 34년 만에 엔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도 약세로 가고 그죠? 네. 이게 시장과 좀 다르게 가는 영향인데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약세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하창한 본부장인데. 일단 뭐 말씀해주신 엔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엔화에서의 흐름이 기조가 바뀌면서 좀 빠르게 엔화 강세로 가면서 달러 인덱스를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반대로 가고 그거와는 있어요. 전혀 반대로 가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안화나 유로화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또 나타나 주면은 달러 인덱스가 또 조금 조정 나오면서 달러의 약세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유로화도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유럽 지역 안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이제 금리 인상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통화적인 부분들의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당히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위안화 약세가 최근에 가장 좀 두드러졌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에서 6개 중에서 3개의 이런 통화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른 기축 통화국들에 대한 이런 약세 흐름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내일 발표가 될 PCE가 또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확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면서 환율이 또 단기간에 뭐 1%, 2%만 튀겨도 사실상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환율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되면은 기존의 달러가 1,300원,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350원으로 갔었던 이유가 다른 통화국들의 약세 흐름으로 올라간 건데 그거는 다 잊어먹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강해졌구나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 던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수급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잠정 실적을 바라보는 그런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뭐 엄청난 뭐 이탈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 수급의 연속성이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좀 기세를 키워 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의 상단을 좀 일부 제한하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한 거죠. 미국도 금리 3차례 인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고 여타 통화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로 갑니다. 그 요인은 미국은 내릴 거야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내려버리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스위스 내렸죠. 또 오늘 밤에 간밤에 있었던 뭐 어디 핀란드나 네덜란드였나 내린다 그랬죠. 그죠? 다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가 약세로 가면서 부담들이 되는 건데 허반석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하부문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둔화시키는 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게 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스권 이제 1,300원에서 1,350원 사이에 큰 박스권을 그려왔는데 1,350원을 저도 마찬가지로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는 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표면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시점인데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가? 주변국 통화가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매수, 롱 포지션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하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달 우리는 1월 또는 3월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시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금리 인하 시점을 못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지속적으로 늦춰가고 있고 6월에 금리 인하 전망 수치도 CME 패드와치상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에서 60% 초반까지도 내려왔고 장중 어느 때에는 50%대까지도 50% 후반대까지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할 거야, 금리 인하 동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에 대한 변동은 없었던 것.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긴축 효과를 누려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하는 포지션을 잡아놓고 파월의 입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일부 거두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일면 6월에서 그 뒤로 금리 인하가 미뤄졌을 때에는 오히려 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가격에 반영했던 것들이 차익 매물 출회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PC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PI, PPI가 모두 다 올라갔는데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두 차례 CPI, PPI 발표가 나오는데 미국의 가솔린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볼티모어 대교 붕괴에 따라서 중고차 시장이나 자동차 쪽에서 PC 물가를 조금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들까지도 우리는 체크를 해보아야 될 거다. 지금의 원달러 환율은 경기지표 발표와 3월의 만기 리밸런싱 그리고 자꾸 달러가 1350원만 오면 떨어지니까 숏 포지션을 잡고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모습들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수급적으로 원달러 환율 또는 달러화에 대한 롱 포지션의 수급이 조금 더 붙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지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요, 이쪽도 시간이. 그렇다고 이제 예를 들면 지수 좀 조정받으니까 환율이 올라서 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의 사실은 강한 장은 비율을 뭐 꺾고 이제 조정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회원님도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약간 하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을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을 완전히 꺾고 내릴 요인은 아니라고 봐야죠.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볼게요. 네, 반도체 부품주의 순환매. 네, 그러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앞단에 있으면서 실적 전망치 그다음에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뒤에서 이수페타시스 한미 반도체가 아주 급등하면서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인데요. 그러게요. 이게 좀 없는 분들은 또 외롭기도 하고 쏠림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창한 본부장님, 네.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는데 소부장 쪽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략? 네, 뭐 맞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17%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장중에는 지금 거의 21%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수페타시스도 움직이고 오늘 소켓 쪽도 뭐 ISC라든지 TSA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좀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정한 종목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또 게다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마이크론의 HBM 관련된 이런 단독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같이 붙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었는데 목표가 20만 원,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현대차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일부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그런 수급들이 HBM 또한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해당 종목을 뭐 이제 밸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리포트에서도 지금 이제 PER로 봤을 때 한 65배, 70배 정도 이제 미래의 이런 수익 부분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비싸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또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같이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그 밸류가 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큰 핵심인데 최근에 뭐 한 2주 동안에 삼성전자에 들어간 수급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라는 것만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좋게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만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좀 주요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오늘 CXL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HM을 당연히 필두로 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 안에서의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상승폭 자체는 이렇게 좀 소형주 단에서의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 시총은 소형주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좀 그런 시총까지 올라왔지만 13조인데요, 뭐 시총. 그러니까 시총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런 상황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소외감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의 또 전문가는 허반석 어드바이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러면 네. 많이 오른 거 말고 안전한 구간의 종목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좀 대안을 좀 주세요. 네. 늘상 동일한 이야기를 드리고 네.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남겨놓아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일면 어느 순간 일시에 차익 매물 출회가 나왔을 때에 마지막에 올라타신 분들은 늘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놓자.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보유자 영역에서 웃을 날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 판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머트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비코전자 ISC 원익그룹주 한번 보자라고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요. 왜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냐?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HBM이다, 그 다음에 CXL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슈와 모멘텀들에 따라서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의 방향성도 증가하고 있고 DDR5에 대한 세대 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DDR5 침투율은 초반이더라라고 봤을 때 소켓 관련된 종목들로 ISC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말씀드릴 때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바라보실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나도 이 기업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잡아놨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웃을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본다면 아마도 아비코전자가 그 다음 후속 주자로 추가 반등 흐름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자 영역 것들은 보유자 영역으로 놓아주시고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반도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강한 거래량과 매물 출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 이런 병행해 가시고 신규로 내가 반도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오늘 ISC 올라간 것처럼 또 이러한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트레이딩 마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네, 그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뭐 지금 반도체 뭐라도 그죠? 그 안에서 뭐라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반도체 한 축으로 갖고 가야만 시장에 소외되지 않는 머스트헤브 섹터입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세 번째는요. 오랜만에 화장품주. 네, 이 표현이 좋네요. 조용히 올라가는 화장품주. 그러니까 화장품주 언제 올랐나요? 오늘도 보니까 코스맥스,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은 급등각인데요. 언제 이렇게 조용히 올랐어요? 하창원 부장님. 그 오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뭐 오른 지는 꽤 됐습니다. 사실 네. 뭐 일부 종목 안 오른 종목군들은 있지만 뭐 화장품도 꾸준히 52주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군들이 꽤 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OEM, ODM, 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특히나 색조 쪽에서의 이슈가 좀 강하게 있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이 화장품 4대장 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OEM, ODM 기반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특히나 이제 미국발의 수출 데이터가 좋은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에 입도객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H&B 뭐 대표적으로 뭐 올리브영 같은
있는 데에서의 좀 화장품, 저가 화장품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클리오라든지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이제 미국과 영국, 유럽 지역 쪽 그리고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수급적인 공백에 따른 그런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부 바닥권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색조라든지 그다음에 H&B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눌린 미국발 비중이 높으면서 좀 눌린 종목이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입도객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려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올리브영의 단독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일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급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아마 5월 달에는 또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턴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사고의 영역을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 다시 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뭐 그 요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수출이 이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기 이런 쪽의 수출 데이터가 네, 맞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분석해봤고요. 오후장 터닝 포인트 다음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네,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반등인데요. 호 의원님, 이거는 미중 간의 약간 갈등 뭐 이런 요인들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연속성을 좀 담보할 수 있을까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까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그만 시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제가 이 섹터들을 보아야 됩니다라고 했었던 첫 번째 섹터가 제약바이오, 두 번째가 신재생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외부 차입금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투자를 받기도 어려우니까 아주 보릿고개를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을 시작하면서 올해 3월, 4월에 꼭 보아야 할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레고캠바이오를 2월 말 바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지난 연말부터 매집에 대한 과정을 거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입 의존도가 높은데 이자 비용 감소가 나타나고 신규 자금 수혈이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 섹터와 기업의 활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익으로 확정되는 라이센싱 아웃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무렵에는 이 기업의 포텐이 확 터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재생 섹터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 것인가. 신재생 sek터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에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려고 한다면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들이 투여가 되는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미국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 다 올 스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오는 게 전력망, 전력 인프라에 대한 개선, 그리고 통신망 인프라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시금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CS윈드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공급 체결 공시가 두어 달, 한두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향, 대만향 등등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신재생 섹터에 대한 기대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여전히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되 CS윈드나 CS베어링, SK오션플랜트 등의 종목들로 아직까지 수주 잔고가 탄탄한데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과 섹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쪽에서의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가지 체크 포인트, 터닝 포인트 봤고요. 예. 마지막은 저희 오후장 터닝 포인트 종목 이야기입니다. 관심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심 가질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는 LS를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전선 쪽에서는 LS와 일진전기 두 종목을 좀 토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LS를 일단 들고 왔고요. 좀 속도를 보신다면 일진전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최대 실적에다가 이제 전선 쪽에서는 가장 토픽으로 꼽힐 정도로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인데요. 일단 LS 같은 경우는 전선 사업부에서 가장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게다가 구리부터 자회사들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제가 이전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변압기에 대한 그런 상승 기조가 아마 전선 쪽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이게 산업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요. 변압기랑 송전을 깔고 나서부터 이제 중간 단계가 지난 다음에 전선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가 설치가 늘어나는 양만큼 전선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변압기의 온전한 수혜를 뭐 이런 전선주들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뭐 재생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프라 투자도 있고요. 또 노후 변압기들에 대한 이런 교체 주기가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산업적인 사이클을 같이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전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변압기보다는 일부 사업권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유의미하게 우상향 기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만 원 보고 있지만 2차로 15만 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2,000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의 관심주 LS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관심주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주 관심주 VT 짤막하게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종목 얘기해 주십시오. 네, 뭐 마찬가지로 펀더멘털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더라. 그리고 리들샷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본 등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부분이니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실적 모멘텀들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이 이렇게 매수해 놓으신다면 VT처럼 반등 흐름들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숨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방이 제한적인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신다면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VT 보유하신 분들은요. 목표가 2만 원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해 가시길 당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대되었을 때, 캐펙스 투자가 확대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은 어디에 있을까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한번 먼저 반등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자리는 재차 다시 한번 지지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지지선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하단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왔고요. 다시 조정을 거듭할 때에 200일선과 중기 되돌림 라인에서는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니까요. 반도체, 뭐 클린룸 이런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드라이룸, 반도체에서는 클린룸 수주 확대에 대한 외형 확대 기대감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50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공개 방송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선 긋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왔을 때에 우리의 시장에 대한 판단과 대응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관심 종목입니다. 신성 나오면 신성 델타테크가 먼저 생각나는데 다른 기업입니다. 신성 ENG는 반도체 클린룸, 네, ESS 장비 이런 쪽 하는 기업입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